척도를 이제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척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척도가 정해진다면 이게 통계 처리할 수 있는지 통계 처리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통계 처리를 하더라도 어떤 통계를 어떠한 통계적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느냐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척도가 좀 중요한데 일단은 좀 쭉쭉 볼게요. 리커트 척도 같은 경우에는 한 2년인가 3년인가 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또 다시 리커트 척도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척도를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척도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일단 평정 척도를 보겠습니다. 평정 척도 같은 경우에는 요게 비율 척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구분을 해놓기 위해서 해놓은 거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떤 간격이 동일한 걸까요? 이거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순위는 있어요. 이게 그래서 서열형 척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상의 한 점에 위치함을 전제하고 일단은 연속성상에 존재해요. 어떤 우리가 구분하려고 하는 그 데이터가 자료가. 근데 이게 쭉 연속성상의 컨티뉴엄 위에 있는데 그냥 우리가 기준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거는 모두 A, 이 안에 있는 거는 모두 B, 이 안에 있는 건 모두 C 이런 식으로 나눈 거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 평정을 위한 척도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히스토그램 같은 개념이니까 요거는 그냥 서열을 나타내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 B, C, D, E, F A, B, C, D, F 또는 수미양가 이런 것들이 바로 평정 척도에 해당돼요. 자, 그런데 요거가 이제 사용하기 되게 편하죠. 왜냐하면 그냥 구간을 정해놓고 그 구간에 들어오는 그 자료들을 모두 하나의 어떤 분류로 딱 해놓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A, B, C, D, E 이런 식으로 그냥 딱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기가 되게 편한데 일단은 요게 척도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이제 수검자의 정확한 반응이 필요한데 그냥 대충 할 수도 있고요. 그 성향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좀 측정에서 약간 어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어떤 좀 단점이 좀 있죠. 자, 그래서 평가자의 성격이나 태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수검자의 성격이나 태도 이런 거에 따라서 평가가 편향될 수 있는 그러한 단점이 좀 있습니다. 자, 리커트 척도 요거 기출이 되었죠. 자, 리커트 척도 같은 경우에는 합계된 점수를 가지고 척도를 구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총합 평정 또는 총합 평정 척도, 총합 평정 또는 총합 평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척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약간 쳇바퀴 도는 것 같죠?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딱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척도를 볼 때 맨 처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척도의 어떤 정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가 어떤 척도로 구분되기 때문에 그 속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건 거꾸로 생각하는 거고요. 어떤 속성을 띠고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근데 그 자료를 구분하면서 그러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척도가 적용이 된다라고 약속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좀 거꾸로 생각하면은 나중에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명명척도 볼게요. 명명척도는 어떤 자료의 구분을 위해서 개별 자료에 명칭을 부여한 그 척도가 바로 명명척도예요. 여러 이름이라든가 제가 이제 가공샐러드 이름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름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가공샐러드라는 어떤 그 척도에 해당하는 거는 저죠. 그리고 여러분 이름에 해당하는 그 자료, 샘플은 여러분이 되겠죠. 그렇게 구분만을 위한 것이 바로 명명척도입니다. 근데 명명척도에 서열의 정보까지 포함이 된다? 이러면 이제 서열척도가 돼요. 예를 들어서 키 같은 거, 그리고 학급 내 석차 이런 것들이 이제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키가 그냥 그 신장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장의 어떤 제일 큰 사람, 두 번째 큰 사람, 세 번째 큰 사람 이렇게 놓고 성적도 1등, 2등, 3등, 4등. 그런데 요거는 가감승제가 안 돼요. 계산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단지 순위만을 나타내기 위한 정보를 포함시켰을 뿐이기 때문이에요. 자, 1등과 2등의 차이가 현격하고 2등과 3등의 차이가 미미하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균 내서 1.5등으로 한다든가 1등과 2등과의 차이가 전체 1등, 2등이 10%만 차이 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서열만 나타냈을 뿐이니까요. 자,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제 어떤 통계치를 도출을 해낼 수가 없어요. 서열 척도까지는. 자, 그리고 간격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순서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1, 2, 3, 4 이렇게 그 순서를 번호로 그냥 숫자를 이용해서 번호만 붙여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등과 2등의 간격, 2등과 3등의 간격 이런 간격이 동일하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의미가 없다. 그래서 통계 처리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간척도 또는 등간척도를 보시면 이 앞에서 지금 얘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 어떤 구분이라든가 그리고 서열이라든가 이런 그 속성도 다 포함하면서 여기에 간격까지 동일하다는 등간성 또는 동간성이라는 개념도 포함이 돼요. 자, 그래서 온도 같은 것이 여기 해당한다 그랬죠. IQ도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우리가 유니트, 그 어떤 측정을 하기 위한 자 있죠. 기본 단위, 그것들을 간격을 일정하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0도에서 100도까지 IQ 100이 이제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100에서 뭐 100, 뭐 200까지 뭐 이렇게 한다고 해보면 물론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건 이제 160 만점인데 아무튼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1점, 2점, 3점, 4점 이렇게 점수로 구분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등간성을 갖고 있는 자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등간성이 있다는 거는 간격을 설정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있고 그리고 그 기준에서 얼만큼 이산되어 있는가 쉽게 말해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유니트가 있다는 거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 측정 단위가 있다고 한다면 등간성이 보장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기준이 되는 점이 있다는 점, 기준이 되는 점, 그 스타트 지점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등간척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여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측정을 해보자라는 약속을 해서 시작을 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0점이 아니고 임의 0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단위는 임의 단위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율 척도가 있어요. 비율 척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 0점, 그러니까 그 속성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지점부터 시작을 해서 측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멀리뛰기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뛰지 않았으면 0이잖아요. 물리적인 속성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 0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절대 0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임의로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0이라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율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0점과 이제 상대 0점, 임의 0점과 차이 이제 아시겠죠? 임의 0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IQ가 100을 기준으로 시작을 해서 이게 평균으로 시작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얼마나 이산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작점이 100이다 보니까 110인 경우, 여기 120인 경우, 여기 90인 경우, 80인 경우 이게 점수로는 일정한 점수만큼씩 떨어져 있지만 110인 사람, IQ가 110인 사람이 IQ가 90인 사람보다 9분의 11만큼 머리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하면 비율 척도, 근데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한 이유가 절대 0점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지금까지 그 임의 0점과 절대 0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단위를 계속 그 임의 단위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임의 단위뿐만이 아니라 절대 단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단위를 사용하는 거는 절대 척도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기준이 딱 있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 머리수 있죠. 인두수라고 하는 거. 우리 역사 공부하다 보면 인두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 한 명당 기준이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더 이상 끊을 수가 없죠. 사람이 0.5명으로 줄어들게 되면 죽어버리니까. 그 자동차 대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하나 개수, 되게 이산되어 있는 어떤 그 측정 지점이 딱딱딱딱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연수로 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측정 단위가 있다면 이런 거는 절대 척도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척도의 응용편을 한번 보시겠어요? 일단 평정 척도를 볼까요? 평정 척도 같은 경우에는 쭉 이렇게 연속선 상에
아무튼 샘플이 어딘가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여기나 여기 뭐 위치하고 있겠죠. A가 여기고 B가 여기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연구자 또는 평가자가 이 총 연속선 요거를 전체를 딱 구간을 잡은 다음에 요걸 이렇게 나눴어요. 4개로 나눴다고 해볼까요? 4개로 나눴어요. 이렇게 나눴다고 합시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라는 구간이 있다고 하면은 B라는 사람은 디귿이라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측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A라는 사람은 리을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속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연구자 마음대로 이렇게 구간을 나눠놓고 그 구간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를 보기 위해서 쓰는 척도가 바로 평정 척도입니다. 성적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보죠. 대학교 다닐 때 A, B, C, D, A, B, C, D, F 이렇게 많이 하시죠.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수미양가 이런 거 많이 썼었죠. 그런 것들이 바로 뭐 평정 척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되게 만들기도 쉽고요. 그리고 반응도 되게 쉽고요. 왜냐면 그냥 A, B, C, D 이렇게 선택지가 주어지기 때문에 반응을 체크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응답도 간편하고 제작도 용이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 평정 척도로 이제 어떤 대상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샘플을 구분할 때 굉장히 시간과 비용의 절감이 가능해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평가자 또는 연구자가 이 구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편향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좀 잘 설계되지 않으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보실까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요거 이렇게 이 4가지로 나눴잖아요. 간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대충 비슷하다고 하고 자 여기 쭉 해서 기억이 여기까지고요. 이게 아니고 기억이 여기까지고 기억 그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설정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에 속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네요. 기억이 100%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향된 어떤 구분 기준을 가지고 구획을 나눠 놓으면 검사 결과가 편향적으로 이제 분석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자의 어떤 그 성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편향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리커트 척도는 이제 기출이 되었던 거죠. 이거는 뭐냐면 점수를 다 합해요. 1, 2, 3, 4, 5 이렇게 하든가 뭐 7점 이렇게까지 하든가 5점, 7점이 제일 많이 쓰이는데요. 아무튼 요 Q1, Q2, Q3 이렇게 쭉쭉쭉쭉 하면 이게 사람이 반응을 보일 때 평가자라고 해야 되나요? 검사자가 아무튼 그 연구자가 어떤 문항에 대해서 반응의 점수를 다 낸단 말이에요. 반응의 점수를 내서 그 점수를 다 합합니다. 합해서 그것을 이제 척도를 그 합한 점수를 가지고 척도를 내요. 그렇기 때문에 총합 평정 척도 또는 총합 평정 척도라고도 불립니다. 리커트 척도가. 그래서 응답 범주가 이제 2점, 3점, 5점, 7점 이렇게 있는데 5점, 7점 제일 많이 쓰고요. 그래서 간격을 나타낼 때 제일 많이 쓰이는 척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리커트 척도입니다. 자, 그래서 주관적인 느낌의 강도를 굉장히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아주 쉽다, 보통, 어렵다, 아주 어렵다. 이런 식으로 좋아한다, 아주 좋아한다, 보통이다, 싫다, 아주 싫다. 이런 식으로 1, 2, 3, 4, 5 이렇게 매기면 점수를 계산하기 굉장히 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응답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냥 그 응답자들이 주관적인 어떤 느낌을 보여줄 때 요거에 맞춰서 하는 건데 사실 여러분 좋은 거랑 아주 좋은 거랑 구분이 여러분 명확하게 되세요? 여러분도 잘 모를걸요? 여러분도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냥 그 주관성에 의지해서 주관성에 의지한 반응에 의지하는 그러한 척도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게 구간을 나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약간 아주 좋아한다, 보통이다, 싫다, 아주 싫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구간보다는 어떤 서열형에 가까운 느낌이 많이 들죠. 자, 리커트 척도 자체는 이 것들의 점수를 합해서 내는 거니까 약간 구간의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개별 문항을 봅시다. 개별 문항을 1, 2, 3, 4, 5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들이 각각 개별 문항이 어떤
간격이나 이런 것들을 나눠놓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냥 점수를 내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서열형에 좀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리커트 척도가 여러 가지 단점이 나타나는 게 모수적 처리가 조금 어려운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이거 그냥 대충 그냥 쓰긴 합니다만, 대충 모수적 처리를 해서 쓰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리커트 척도로 이제 평가되어 있는 리커트 척도에 의해서 리커트 척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반응에 대한 어떤 모수적 처리는 약간 이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가트만 척도예요. 가트만 척도. 자, 1차원 척도의 일종이며 누적 척도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질문이 내포하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그런 감정의 크기 이런 것들을 서열화 시켜 놨어요. 이미. 그래서 약한 강도에 대한 응답 결과가 강한 강도에 대한 강한 어떤 감정 수준을 가지고 있는 문항에 대한 응답의 예측 자료로서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관성이 없는 그런 질문이 포함되어 있으면 수검자 또는 피험자 이 사람들이 굉장히 혼동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은 다 제외하고 질문지를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예외가 있죠. 자, 그런데 애초에 이제 문항수가 좀 많은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은. 자, 그런데 비현실적인 어떤 단점이 있어요. 응답이 단일 차원의 성질을 지닌다고 가정한다. 응답이 단일 차원의 성질을 가진다고 가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건 가정일 뿐이고요. 여러 가지 어떤 문항을 가지고 이제 수검자의 반응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을 하는데, 근데 그것들이 모든 문항이 단일한 어떤 차원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단일 차원의 가정으로 수렴을 해서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반응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에 어떤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보통 다차원적이죠. 단차원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원 축소가 너무 심해서 좀 이렇게 현실에 대한 해상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서스톤 척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유사 동간 척도의 일종으로 문항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문항에 가중치가 있어요. 뭐 0.1, 뭐 0.2 이런 식으로 가중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예스냐 노냐 이렇게 다이카토미로 이제 리스폰스를 보여주는 식인데요. 그래서 예스면 뭐 1점, 노면 마이너스 1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곱해요. 1 곱하기 0.1 마이너스 1 곱하기 0.1 그럼 합하면 마이너스 0.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평균치를 가지고 척도를 매기는 게 이제 서스톤 척도입니다. 자, 어휘 차별 척도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나오기 어려운 척도 중에 하나인데, 의미 분화 척도, 또 의미 변별 척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에서 주로 많이 써요. 마케팅에서.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반응 같은 거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어휘 차별 척도 같은 거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양극화된 형용사들, 좋다, 싫다, 사랑한다, 혐오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형용사 짝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그 문제의 반응을 이제 점수로 나타내고, 그리고 나서 그걸 뭐 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에 많이 활용이 되긴 하는데, 특히 이제 마케팅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이게 문항이 쉽게 작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극단적인 형용사 쌍을 가지고 문항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쉽죠. 이 좋다, 싫다라든가, 뭐 좋다에 대비되는 건 싫다잖아요. 그리고 뭐 사랑한다에 대비되는 건 혐오한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휘차별 척도의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가더스 척도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누적 척도의 일종입니다. 일단은 누적 척도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사회 계층 간 또는 민족, 뭐 인종 이런 것들 간의 사회 심리적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집단에 대한 어떤 연구를 위해서 좀 사용을 하는 그런 척도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A 집단이 있고요. B 집단이 있어요. 그러면 요 A 집단에 B 집단과 A 집단, C 집단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집단 간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ABC 서로 이제 그 거리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집단 내부에서 뭐 인종 간 거리 계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보가스 척도를 이용해서 측정이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집단을 설정을 해요. 이렇게 A 집단이 있고 B 집단이 있고 C 집단이 있다라고 영구자가 설정을 합니다. 일단 영구자가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집단과 교류하는 다른 집단을 이제 설정을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A 집단에 속한 사람이 뭐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기억이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니은, 뭐 디귿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B 집단을 바라보았을 때 리을, 미음, 비 이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사회적으로 친밀감을 느끼느냐, 혐오감을 느끼느냐 이것을 측정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집단과 집단, 요 집단끼리의 비교를 위한 그런 척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좀 부정확해요. 부정확하다 보니까 좀 예비적인 조사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 부정확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척도점 간 사회적 거리가 같다고 가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척도점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 A라는 집단이 있다 그랬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이 사람들 간의 거리가 모두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간의 거리가. 그러니까 요 각각의 집단을 비교를 할 때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 보는 거랑 이 사람이 여기 보는 거랑 이 사람이 여기 보는 거랑 서로 다 다른 기준에 의해서 사실은 접근을 하길 수밖에 없잖아요.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이 사람들 이 사람 다 거리가 같다는 그 가정을 하고 출발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소시오메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소시오메트리. 자, 우리가 지금 보가더스 척도 같은 경우에는 집단과 집단을 비교를 한다 그랬죠. 소시오메트리는 어떤 집단 하나만 딱 설정을 해요. 그 하나만 설정되어 있는 집단 내에서 집단 구성원들 간의 어떤 사회적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뭐 상호관계라든가 상호작용, 의사소통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보가더스 척도는 집단 간, 소시오메트리는 집단의 구성원 간, 요 사회적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적 자료의 분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질적 자료가 이제 범주형 자료, 명목형 자료, 뭐 순서형 자료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좀 한번 쭉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의 어떤 분류 같은 거는 이것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고 넘어가야 그 다음 것들을 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산형 자료 뭐 이런 거 있는데요. 명목형 자료, 순서형 자료 이건 뭔지 아시겠죠? 이게 명목 척도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들이고요. 순서형 자료 같은 경우에는 순위 또는 순서가 그 자료들 간에 존재하는 거고 이산형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자료가 이산형 자료입니다.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산이에요. 그 연속형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아니라 쭉 어떤 연속선 상에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실수로 표시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연속형 자료예요. 자, 그러면 이제 표본 추출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본 추출 샘플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샘플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척도가 나오기는 좀 쉽지가 않고 나온다면 샘플링에서 나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물론 평균이라든가 표준 편차라든가 분산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 있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나올 거고요. 나올 수 있고 나올 수 있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그 단계이기 때문에 샘플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샘플링 방법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연구 방법론이 거의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샘플링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 표본 추출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알고 계시고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앞에 몇 개 있어요. 모집단, population이라고 하죠. population. 이거는 관찰 대상의 어떤 전체 영역을 뜻해요. 관찰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가 바로 모집단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일부만 관찰을 한다 그랬죠. 왜 그래요? 시간이랑 돈이 없어서 그렇다 그랬죠. 그러니까 쉽게는 이제 쉽게 얘기한다면 빨리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샘플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샘플을 적절하게 추출을 해야지 우리가 모집단을 잘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표본을 추출을 해요. 그래서 그 표본을 그 추출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과정이 바로 표본 조사라고 합니다. 그 과정이 표본 조사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얻어요. 그 데이터를 얻어냈으면 그걸 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을 거꾸로 추정을 해냅니다. 원래는 원래대로라면 모집단을 알고 가는 게 좋죠. 모집단을 알면 샘플링을 할 필요도 없고 일단. 그런데 그 중에 샘플링을 했다고 쳐봐요.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그러면 모집단의 특성과 샘플의 특성이 어느 정도 일치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집단을 알고 샘플을 그 중에 일부를 꺼내서 그걸 뭐 다르게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샘플을 먼저 꺼내고 나서 그 샘플을 연구를 해서 그 샘플이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집단도 이러이러할 거야 라고 추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게 바로 통계적 추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집단을 잘 대표하고 있어야 추정이 잘 이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선거철이니까 그 설문조사 같은 거 전화 받아보셨을 거예요. 설문조사. 근데 허경영 씨 왜 자꾸 전화를 하나요? 진짜 환장하겠네, 진짜. 제가 번호를 3개인가 차단을 했는데 또 전화가 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설문조사를 받는데, 전화로 설문조사를 받는데, 지역이 있을 수 있고요. 거주 지역.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연령, 성별, 직업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어떤 설문조사에 좀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느냐. 서울이 1000만 명 산다고 해봐요. 서울이 1000만 명. 경기도에도 대충 1000만 명 살죠. 그리고 다른 지역이 한 30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우리나라 한 5천만 명 정도 되니까. 그러면 1000명을 설문조사를 하는데 1000명을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200명은 서울에서 200명은 경기도에서 그리고 나머지 600명은 다른 지역. 그 인구 비율에 따라서 적절히 이제 분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10대냐 20대냐 30대냐 연령에 따라서도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명 서울에 사는 200명을 조사를 하는데 서울에 사는 사람만 생각을 했을 때 서울에 사는 10대가 몇 명이고 20대가 몇 명이고 30대가 몇 명인지를 대충 파악을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샘플링을 해야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을 대충이나마 대표할 수 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1000만 명을 가지고 200명을 1000만 명으로 대표하는 200명 1000만 명을 대표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좀 힘들기는 한데 아무튼 이런 정도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연령이라든가 뿐만이 아니라 성별도 중요할 수 있고요. 직업도 중요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그 기준들이 이제 모집단과 좀 유사하게 닮은 꼴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 샘플이 모집단을 잘 대표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다면 어림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어떤 샘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전국에 한 5천만 명 사는데 강원도에서만 1000명을 다 조사를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정치적 성향이 그 지역마다 조금씩 있잖아요. 아주 강하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만 강원도 사람들이 어떤 좋아하는 대선 후보에 대해서 몰빵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다면 그 설문조사는 좀 잘못된 설문조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잘 지켜져야 된다. 샘플이 모집단을 잘 대표하고 있어야 그 샘플을 처리했을 때 모집단을 올바르게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한다고 하더라도 자, 방금 전에 제가 1000명 중에 200명을 서울을 대표하는 샘플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1000명 중에 200명, 그러니까 5분의 1이 서울 인구를 대표하는 걸로 가정을 하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200명이랑 1000만 명은 너무 격차가 크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샘플링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표본이 그 모집단 전부를 완벽하게 어떤 리프레젠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표본과 모집단의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표본 오차라고 합니다. 표본 오차라고 해요. 표준 오차가 표본 오차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표준 오차는 여기 밑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표본으로부터 얻은 추정량의 확률 분포. 그러니까 표본이 있으면 그 이렇게 추정값들이 있잖아요. 그 표본이 갖고 있는 값들의 어떤 분포가 뭐 표준 오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표본 오차고요, 이거는. 자, 표본 추출과 표본 조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표본이 잘 추출이 되어야 되고 그 표본을 표본에 대한 조사가 잘 이루어져야지 모집단을 좀 올바르게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요 표본을 잘 뽑아내기 위해서, 샘플을 잘 뽑아내기 위해서 쓰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것들을 샘플링 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샘플링을 할 때 기준이 뭔가 좀 잘 있는 것이 좋겠죠. 좀 확실하고 좀 명확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납득이 갈 만한 그런 기준이 있는 게 좋겠죠. 그 기준이 바로 표본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샘플링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튼 근데 요 표본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 하는 방법에 따라서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필요로 한 경우도 있고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표본 프레임이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무튼 그런 정도는 이제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기본 개념들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단위라는 게 있어요. 그냥 유닛인데 조사의 대상이 되는 가장 작은 단위를 얘기해요. 보통 이제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한 명씩 나눌 수 있으니까 그 사람 한 명이 이 단위가 되겠죠. 그런데 요게 이제 그 샘플링을 할 때 우리나라 1000대 기업의 매출액을 뭐 샘플링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통 안 합니다만 기업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받기만 하면 그 다 분석을 할 수 있어서 보통 샘플링 같은 거 안 합니다만 근데 아무튼 그 1000대 기업의 어떤 매출액 분포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샘플링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단위가 한 개의 기업이 되겠죠. 각각의 단위가. 근데 그 기업에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람의 특성은 무시하게 되고 기업의 특성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본 단위가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조사 대상이 그냥 기본 단위가 되는 거예요. 조사 대상을 이루고 있는 어떤 샘플, 각각의 표본이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거겠죠. 단위가 되는 거겠죠. 자, 아무튼 그리고 이제 모집단. 제가 아까 계속 요거 얘기 그랬잖아요. 요거 전체 집합 U. 그래서 요거는 모집단은 관심의 대상, 연구의 대상이 되는 그 대상들을 싹 다 모아놓은 걸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모집단에서 일부를 꺼낸 거가 요게 샘플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모집단에는 유한 모집단이 있고 무한 모집단이 있는데요. 일단은 유한 모집단 같은 경우에는 그 바운더리가 딱 명확하게 딱 나와 있어요. 그 인구 센서스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사람의 명수가 기준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한계가 딱 명확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건 유한 모집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표본 프레임이 존재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근데 무한 모집단 같은 경우에는 관측치가 좀 부족한 경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관측치가 잘 구현이 되어 있어요. 관측치가 잘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 관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 관측을 하려고 하는 그 범위는 굉장히 명확해요. 그런데 그걸 실제적으로 관측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관측을 하고 싶은 대상이 우리나라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남성이 하루에 방구를 얼마나 끼느냐? 그 부피를 계산하고 싶은데 이거를 잘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어디 뭐 방에 가둬놓고 이게 뭐 얼마나 메탄가스를 내뿜는지 그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 뭐 사람들 모으기 쉽지 않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관측하고자 하는 대상은 굉장히 명확하죠. 얼마나 많은 메탄가스를 생산을 해내는가가 목적이니까 굉장히 명확하게 측정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관측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무한 모집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무한 모집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통계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관측이 힘들다 그랬잖아요. 관측이 힘들거나 관측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불명확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단 제외하고요. 유한 모집단만 가지고 보통 통계 처리를 합니다. 물론 무한 모집단도 통계 처리를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유한 모집단 가지고 통계 처리를 해요. 자, 그래서 목표 모집단
그리고 연구 모집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한 모집단이 이렇게 두 가지가 유한 모집단이에요. 그래서 목표 모집단, 이렇게 연구 모집단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모수라는 거 제가 아까 모수적인 뭐 방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모수가 이 파라미터라는 거예요. 이게 모수가 뭐냐면 일단 우리가 그 전체 집합 U를 얘기하면서 모집단 얘기를 했었죠. 그 모집단에 여러 가지 엘리먼트가 있어요. 그 구성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구성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구성 요소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또는 조사하고 싶은 그런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특성, 그 정보가 바로 이 파라미터 모수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모수로는 모비율, 모평균, 모총계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모분산, 모표준편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근데 이게 그 모집단의 어떤 그 특성이라는 거를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모집단의 겁니다. 샘플의 그런 어떤 정보가 아니에요. 자, 그럼 샘플링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샘플로 넘어오셔야죠. 자, 샘플로 넘어왔을 때는 샘플은 그 모집단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 중에 일부를 추출한 것이 바로 이 샘플이에요. 그래서 선택된 관측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본이 몇 개를 추출했느냐에 따라서 그 표본의 크기가 정해지죠. 그거를 이제 표본 크기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확률적인 방법을 통해서 보통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표준이 갖고 있는 오차를 표본이 갖고 있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확률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서 그 샘플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게 신뢰 수준 95% 정도 달성을 되어야 되고요. 자, 임의 표본, 편의 표본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샘플링을 할 때 어떤 명확한 기준, 잘 구성되어 있는, 잘 설계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이 뭐라 그랬죠? 표본 프레임이라고 했습니다. 요거예요. 이거를 표본 틀이라고도 하고 추출 틀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표집 틀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론적인 집단이에요. 그 연구를 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을 먹었던 순간 딱 설정이 되는 그런 어떤 그 샘플들의 그 이론적인 집단, 그게 바로 표본 프레임입니다, 사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래요. 그래서 이제 요 표본 프레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포괄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모집단에서 이제 뽑아내야 되니까 그 모집단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죠. 그 요소들을 적절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추출 확률, 이게 모집단의 어떤 관측지도 표본으로 추출 확률이 동일하여야 한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냥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효율성. 일단은 효율성이라는 거는 그냥 그 자원자가 많으면 효율성이 올라가죠. 왜냐면 이제 빨리 할 수 있으니까요. 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특성이 이제 표본 프레임에 요구되는 그런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차를 얘기를 해볼게요. 오차가 우리가 흔히 오차를 얘기할 때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오차가 좀 컸다. 오차가 컸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실제랑 좀 거리가 있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통계에서 오차는 이 거리가 수치적으로 표현이 됐을 때 오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오차 이거를 이제 바이어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바이어스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 바이어스가 뭐냐면 편차를 얘기해요. 편차. 이 편차를 표준화하면 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자, 그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슷해요. 실제와의 차이를 말해요. 오차는. 그래서 표본의 모수가 있는데 모수가 뭐예요? 아까 파라미터. 이게 어디서 비롯된 거라 그랬죠? 모집단에서 비롯된 거라 그랬죠. 그런데 이 모수가 표본의 추정치와 차이,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오차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이어스 나왔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모집단의 평균을 x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요 x에서 몇 개의 표본을 뽑았어요. xi라고 뽑아봅시다. xi 뭐 1에서부터 뭐 n까지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5개만 해볼까요? 그러면 x1, x2, x3,
x4, x5 이렇게 5개가 있겠죠. 그러면 요 실제 요거가 이제 모집단의 평균이라고 했을 때 표본이 이렇게 표본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원소가 요거를 x1 1번이라고 해볼게요. x2 1번, x3 1번 이렇게 쭉쭉쭉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의 평균이 x1이 되는 거예요. x1 요것들의 평균.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는 표본의 어떤 평균이니까. 그래서 이 차이가 바로 오차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좀 더러우니까 좀 지우고 보면은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샘플링이 잘 된 경우에는 요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어떤 그 통계적인 값 그거랑 여기 x바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표본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통계적인 값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평균을 나타내는데 이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차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이게 표본 추출을 좀 잘못한 경우에 많이 나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본 오차와 비표본 오차가 있어요. 표본 오차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을 조사해서 나타나는 오차죠.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샘플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표본 오차는 무조건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비표본 오차,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이게 절차를 잘못해서 오차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무응답 오차 이런 것도 있어요. 무응답 오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응답자로 선정이 된 사람이 응답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널값이 나오는 거죠. 널값이 나와서 이거는 그런 경우에 나오는 오차가 무응답 오차고요. 절차 오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조사하는 사람이 너무 못생겼어. 그리고 뭐 냄새가 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응답하는 사람이 한시라도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않죠.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사실 그 질문의 어떤 내용과는 관계없이 그 자리를 빨리 뜨고 싶어 하는 경우 아니면 응답자가 너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응답하고 이런 거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불성실하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대충 막 찍는단 말이죠. 무선적으로 막 찍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실수라든가 뭐 조사자가 실수를 한다든가 응답자가 좀 게으르다든가 불성실하다든가 이런 어떤 그 조사 과정 외의 어떤 요인 때문에 나타나는 그 오차들이 절차 오차입니다. 이 비표본 오차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결과적으로 연구의 어떤 분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강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요거를 이제 노이즈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노이즈를 처리해주기 위한 어떤 데이터 전 처리 과정을 거쳐야 좀 정확한 어떤 그 통계치를 여러분이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번 오류 같은 경우 요거 자료의 입력에서 발생한 오류인데 이게 엑셀발 불황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 재미로 한번 읽어보시면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응답 오차라는 게 있습니다. 응답 오차. 이게 뭐냐면 응답자가 불성실하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개인정보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것들,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대학교 다닐 때도 그랬을 거고 중고등학교 때 친구한테 맨날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아, 이번에 공부 너무 안 했어. 이번에 너무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어. 망쳤어. 이래놓고 100점 받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 때문에 바로 이런 응답 오차가 나타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으면 안 한 거고 했으면 한 거지. 안 했다고 막 징징 짜놓고는 시험은 다 맞아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많다는 거죠.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응답 오차를 만들어내는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오차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지금 오차, 에러라고 했잖아요. 에러가 결국엔 뭐였어요? 이 편차랑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편차가 뭔지 좀만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편차는 일단은 모수가 이제 세타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세타 햇이 있다고 해볼게요. 추정치는 이제 요거 있잖아요. 요것을 모자 햇이라고 합니다. 세타 햇이 있다고 할 때 편차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이거예요. 이거에서 이걸 뺀 거예요. 세타 햇에서 세타를 빼도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똑같아지니까 똑같아요.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건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을 빼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뭐 나중에 뭐 제곱을 하고 뭐 제곱분을 취하고 지지고 볶고 하다 보면 이거는 다 그 절대값이랑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요 세타 햇이랑 세타의 차이가 바로 편차인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우리가 표본 1을 x1이라고, xi가 아니라 표본 1을 x1이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요거가 x1에 뭐 x1에 1, x2, x3 이런 식으로 됐다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xn 1 이게 이제 요 1입니다. 요 1이. 그런데 지금 모수가 모평균이 뭐 세타라고 해봅시다. 그냥 모평균이 세타예요. 그 x라고 하죠. 그냥 우리 많이 쓰는 걸로 x에서 x1을 빼요. x1 요걸 빼요. 그리고 x에서 x2를 빼요. 자, 요거 x바라고 할까요? 그냥 이게 표본 평균이라고 합시다. 요거 표본 평균이에요. 그러면 요걸 다 합해요. 요걸 이렇게 다 합해. 그러면 결국에는 요거 다 합하면 뭐가 되죠? 0이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평균이 여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한데 아무튼 이거를 이 각각의 값을 다 합해가지고 n개로 나눈 게 xn이라고 할까요? k라고 할게요. k는 1에서 n까지 그리고 이렇게 1. 그러면 요 값들을 다 합해서 나눈 게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차들을 다 합하면 0이 될 수밖에 없죠. 0이 된단 말이죠.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비율을 요 두 가지래. 요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상상을 했을 때 요게 편차가 0일 때의 추정치 요거 세타 햇을 불편 추정치라고 해요. 불편 추정치. 이게 왜 불편이냐면 불편해서 불편한 게 아니고요. 이 바이어스 있잖아요. 바이어스를 편향 또는 편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바이어스가 0이기 때문에 바이어스가 없다. 이 불자가 아니 불자거든요. 그래서 바이어스가 없다. 바이어스가 0이다. 이래서 불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편 추정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 불편 추정치가 0일 때가 불편 추정치가 0일 때가 바로 편차가 0일 때의 추정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상대 효율 뭐 이런 거 있는데요. 그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나타내는 뭐 그런 수치인데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편차와 효율 이런 게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허용 오차 같은 경우에는 오차 범위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엡실론 보통 나타내는데요. 표본을 추출을 할 때 모집단에 어떤 참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모집단을 다 관찰할 수 있으면 거기서 어떤 값을 찾아내는 거 쉬우니까요. 그래서 이 모집단에서 추출한 어떤 그 통계적인 값이랑 표본에서 추출해낸 어떤 값. 근데 표본으로 추출해낸 값은 무조건 무슨 수치라고요? 추정치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 모든 항목들을 본 게 아니잖아요. 모집단의 모든 항목들을 본 게 아니라 어떤 규칙을 통해서 표본을 샘플링한 이후에 그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모집단도 이럴 거야 라고 추정을 한 값이 표본을 통해서 계산한 통계적인 값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원래 값들, 참값이랑 추정치 요게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가 바로 이 허용 오차와 관련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붙어있으면 붙어있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허용 오차는 작을수록 실제 값과 가까운 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표본 통계량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허용 오차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허용 오차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신뢰 수준이 됩니다. 아시겠죠? 신뢰 수준은 이런 거예요. 어떤 모수가 신뢰 구간에 속할 확률이에요. 자, 신뢰 구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렇게 정규 분포를 하는 거를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 평균일 거 아니에요? 여기 평균이고, 그래서 평균 이렇게 할까요? 뭐 평균이라고 했을 때 x라고 하죠. x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신뢰 수준이 뭐 95%, 98%, 99%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99%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요 신뢰 구간 안에 속할 확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게 요 안에 들어갈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나온 꼬다리 있죠. 요거를 이제 신뢰 수준, 신뢰 구간 밖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요 신뢰 구간이 여기 95%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 95% 여기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신뢰 구간이 여기면요.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앞뒤로 합하면 여기 2.5%, 여기 2.5%가 되겠죠. 그럼 이 두 개 합하면 5%가 될 거 아니에요. 이 5%가 바로 허용 오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용 오차가 작을수록 표본 평균이 모평균과 더 밀접하다. 요거는 좀 생각을 해 두고 계셔야 돼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분산 아는 경우 모르는 경우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일이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